오늘 이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소개하고 좌승희 이사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과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1999년을 시작으로 2002년 건축공사가 착공되었고 2011년 기념관과 도서관 준공을 시작으로 2012년 본격적으로 개관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음악회,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 우표 발행,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 시집 출판 기념회 등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전시실로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청와대 분위기를 연출한 로비를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년 시절부터 제5대 대통령으로 민족 중흥의 길에 나섰던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 자료를 사진, 멀티 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1전시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해외 인력 수출 1호인 파독광부 간호사들에 대한 애환과 가치들이 입체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제2전시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기간 겪었던 숱한 비판과 시련들을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제3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 많은 관람객들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오시길 바라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이사장이신 좌승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 좌승희 이사장님 이제 함자가 이제 좌승희이면 여성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니란 걸 오늘 이제 저희 TV를 통해서 이미 선상 TV 다른 이제 박정희 TV 이제 이런데 이제 많이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60대인 저희들이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 이름은 그 물어보라 많은데 아직도 이제 좌파 진영이나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에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은 이거다, 사상은 이거다. 요걸 아마 좀 말씀을 드리시면 사람들이 그래 맞아 아마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을 기술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질문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라고 하라 그러면 저는 자조 자립하는 사람이 인생 성공을 이룰 수 있고 그런 국민들만이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었다고 봅니다. 자기 노력으로 일어서고 정 어려우면 국가가 도우지만 국가의 도움보다도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자조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제 새마을운동 정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 건설 산업화의 모든 정책에서도 그런 정신이 있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게 또 박정희 대통령의 뿌리 깊은 철학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데 누가 따라서 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은 다 자조했기 때문에 성취감이 충만하고 그걸 통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정신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자조 자립 정신이다. 이게 인생과 국가 모든 사회 발전의 기본이다 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국민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불행하게도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이 말이에요. 자조 자립 정신은 없고 내 실패, 내 인생 실패 혹은 어려움은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다 하는 국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부에서 뭐 좀 받아내야지.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물론 국가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울 수도 없었지만 모든 국민이 내가 일으켜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20년 동안 가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기운이 말이에요. 퍼지고 커지고 이 속에서 대한민국 한국의 기적이 다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좌승희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깡촌 출신이라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아침에 마을 해관에서 새벽종이 울리는데 새마을노래 퍼지면 빗자루 들고 나가서 마당을 쓸기 시작해서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옆집도 쓸게 되고 안 되면 온 동네를 다 쓰는 이게 그때는 참 귀찮고 이런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서 요즘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협동정신을 키우는 이 원초적인 교육이 상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사님 방금 지적했듯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국민 계몽운동은 하나로 화합하고 건면 자도 협동 전부 이런 걸 키우는
자생적인 힘을 키우는 그렇습니다. 시대였다면 예. 지금은 반대로 모아진 그것을 분열시키고 서로 독자적 생존에서 네 혼자 살아라. 이렇게 살려니까 결국 남을 밟아야 되고 이 사회 구조를 완전히 깨트리는 형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런 정신을 강조하는 거는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인생이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의 모델, 성공한 사람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자립하고 자주할 때 그 대가가 사회나 국가로부터 온다는 그 기대도 다 사람들이 가지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항상 자주하고 자립하는 사람의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가야 국민들이 힘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수출 입국, 뭐 산업화, 중화국 이 모든 국가 운영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만큼 대접받고 국가로부터도 박수를 받고 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줄을 서서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됐냐? 그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이거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아요. 못 봤습니다. 우리 폄하를 당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지난 60년 동안의 역사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특히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부터 대한민국에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된 거예요. 예. 오늘날 솔직히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좋습니다. 말이 좋죠. 약자를 위한다는. 물론 약자 도울 건 도와야죠. 그러나 약자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강자가 되겠다고 하는 나서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지 또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사회는 지금 너도 나도 말하자면 열심히 하지 않고 죄송한데 표현이 그 실패하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이렇게 서야지만 그 사회는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사람으로 더 많이 꽉 차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날 여차하면은 정부의 도움을 요구하고 말이에요. 내가 잘한다면 이거 누구 탓이야? 내 옆에 잘 나가는 건 탓 아니에요? 근데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옆에 잘 나가면 내가 저놈을 따라잡아야지. 뭘 잘하지? 배워야지. 이게 참 국민의 자세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새마을운동도 그렇게 했고 이분 말이 잘하면 너도 나도 야, 뭘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느 나라가 갔는데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대한민국은 너도 나도 주저앉는 이런 나라가 됐다. 맞습니다. 오늘날은 온 국민이 그냥 쳐다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이게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라든가 권력을 통한 이 성공의 길을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그 정치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 건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정신은 뭐냐? 내가 노력하고 스스로 도우면 정부도 도우고 국가도 도우고 하느님도 도운다 이런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늘은 스스로 나를 돕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가는 데마다 이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 그러고서 그 다음에 그런 분을 국가도 도우겠습니다. 이게 온 나라가 한연된다는 정신이 만들어진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발 이런 교훈을 좀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지금 그 해가 되는 얘기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시해한 김재규가 지금 나와서 뭐 영웅이 나라가 지금 뭐 엉터리 비슷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영웅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건데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79년도에 시해당하지 않으시고 한 10년 정도만 대한민국을 그 상태로 더 키워놨으면 아마 지금 이렇게 국민의 정신 상태까지는 안 망가졌다고 보는데 그때 아마 그 새마을 운동이 끝나면 아마 정신 개몽 운동도 아마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죠? 그 새마을 운동 자체가 예. 자조 자립 정신을 키우는 의식 개혁 운동의 하나였습니다. 예. 뭐 새마을 교육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근데 그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조 자립하고 협동하는 마을이나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가 이게
장려를 하고 대접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사회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유인 통치술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예. 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국민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시대는 뭐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크게 대접을 못 받고 그렇죠. 그 열심히 하는 사람 자꾸 손가락 들당하고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비판받고 더 예를 들면 뭐 기업도 큰 기업은 더 규제한다. 중소기업만 육성한다. 뭐 말하자면 어느 사회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다 보기에 아이고 뭐 나도 그냥 정부의 도움이나 받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도 공부를 하는데 요즘 장학금이 없어진 거 아시죠? 성적 장학금은 없고 그 뭐라 그러나요? 가난한 학생한테 도와주는 장학금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 물론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그게 부자의 아들이든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든 관계없이 대접을 받아야지 그 사회가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을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사회가 아니라고요. 대학에도 그런 장학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통탄한 일이에요. 근데 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여담으로 우리 이제 이 사장님이 이제 경제학 박사시니까 저희들 뭐 경제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피부로 느끼는 이런 이제 실물 경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어려서는 몰랐지만 뭔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국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이걸 느꼈다 이러면 지금은 반대로 정책이 전부 다가 허술한 아니면 거의 뭐 낙제점의 수준인데 이 경제학자들이 봤으면 깜짝 놀랄 일인데 이런 걸 보란 듯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경제 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무슨 일을 만들어내려면 네. 대통령 혼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을 움직여야 되고 국민이 이로써 해야지 될 일이죠. 예. 그러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국민과 기업들이 움직이도록 유인을 제공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일을 직접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천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특히 이제 민주화 시대 이후에 대한민국은 보면 말이죠. 아름다운 말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립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하나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돈 쓰면 돼요? 돈을 쓰고 뭐 투자를 해서 되는 거라면 세상에 못할 나라가 없죠.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식으로 돈을 써야 이게 사람을 움직여서 실제 일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정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뭘 하고 싶으면 그 돈 얼마나 투자하는데 돈 투자해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업을 지원할 때도 어떤 기업을 지원해야 되느냐. 기업 간에 천차만별아니에요. 딱 기준이 뭐야. 열심히 해서 성과가 더 많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한테 지원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럼 다른 기업을 지원하지 말란 말이냐. No.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다 동참한단 말이에요. 정부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내가 성과를 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죠. 내가 망했으니까 도와달라는 거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 예.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성과를 냈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넌 가보시오. 넌 가봐. 내가 실패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뻐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예. 그죠?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인 겁니다. 이게 좀 얘기하면 길어질지 모르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옛날에 허먼 칸이라고 해서 그 당시 유명한 미국의 미래학자예요. 예. 허드슨 연구소의 소장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게 있어요. 예. 아주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허먼 칸이라는 사람이 경제학도 공부하고 한 사람이에요. 예. 박정희 대통령한테 당시는 그때 이제 74년, 5년인가 6년이니까요. 한 18, 5, 6년 가까이 집권한 거죠. 예.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룬 한강의 기적 20년 동안의 기적은 외국의 경우에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10년, 1000년이 인류가 1000년 이상 걸려서 겨우 산업혁명을 이루고 이렇게 한 거를 20년 만에 우리가 해낸 거란 말이에요. 예. 외국에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군인 출신이고 뭐 경제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서 보니까 대통령이 웃으면서 한 얘기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난 경제 잘 모르고 경제학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보니까 경제학 한다는 사람 치고 실물 경제를 알아도 돈 버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금융을 한다고 돈을 만져 그런 사람 재벌이라고 돈 번 사람도 없고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은 기업밖에 없더라 이거야. 예. 그러니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돈 버는 기업이 더 잘 되게 도와야 그 나라가 융성해지는 거 아니겠어? 예. 이게 무슨 경제 원리보다도 확실한 말하자면 경제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예.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생산하면 그게 바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내가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도와서 말하자면 잘 유인해서 그냥 죽자 살기 열심히 했어. 내가 수출이나 행사할 때 1등한 사람 상 주겠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수출해 그냥 매달리면 하네요. 중화공업 할 때도 수출해서 돈 많이 받은 사람부터 오시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도 나도 돈 많이 벌고 수출하는 사람이 모여들고 이제 강력한 기업들이 생기면서 이제 나라가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경제 개발 계획을 만들면 그 개발 계획에는 이 숫자가 살아 움직일 때까지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하고 제가 국리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허먼 칸 박사는 사람이 세상에 동양에 이런 위대한 철학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 경제 개발 계획을 만드는군요. 이 회계학처럼 투자를 얼마면 이게 생산이 얼마 나온다는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딱 해서 얼마 투자하면 생산은 얼마 되고 성장은 얼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근데 많은 나라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 투자 열심히 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면 이 생산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어디 만들 것이며 어느 지역 가서 뭘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품성과학을 다 아는 거야. 내가 무슨 산업을 하려면 여기는 어떤 기업이 가야 되고 이런 거를 다 고민하고 꿰 맞추면은 그 죽은 숫자가 다 살아난다 이 말이야. 이 종이에다가 이 기획, 도산 계획이죠. 이게 해놓으면 다 죽은 숫자예요. 이걸 살려내려면 그걸 만들어내는 기업에서부터 출발해서 산업단지 이거 모든 걸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가면 이거 살아나는 거야. 이게 다 묶어지면 이 숫자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 정도로 고민을 하고 실행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그런 자세를 가진 대통령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지 돈을 쓰는 거는 성과가 안 난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돈 쓴 걸 보세요. 예산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부가 쓸 돈이 없어서 그 이상한 광부들도 보내고 간호사 보내줘. 일본한테 오죽하면 그 굴욕적인 우리가 왜 우리 식민 지배를 당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 됩니까? 그러나 내 참고 한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모자르면 안 됐던 시절인데 요즘은 돈이 넘쳐난다고 쓰잖아요. 그런데 성과 나타나는 건 그 시대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아무도 고민 안 하고 그래 기업들이야 저 사람이 돈 좀 대출해줘. 아무도 대출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 이걸 사업 평가는 없고 그냥 돈을 물씬 해줘도 결과는 안 나타나죠.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시 경제학 박사님이라 아주 설명을 쉽게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정치는 지금 만큼 이사님 말씀대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이런 철두철미한 정책을 펼쳤다면 꼭 문재인 정권은 아니라 이 좌파 정권의 대부분이 그 반대적 현상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정권에 가서 더 심해져서 지금 나라가 경제가 완전 폭망이 되는 이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런 경제 정책으로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고는 전혀 안 보시죠? 잘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저게 물으면
답변할 줄 알았시네. 자, 아니, 우리가 근데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재벌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재벌이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원흉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재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재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소기업이에요. 다 중소기업이었는데 이게 20년 만에 성장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재벌을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중소기업도 잘 따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와서 이제 정부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무슨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식이야. 잘하는 기업은 빠져라. 못하는 기업 지원해서 다 키워서 이게 잘 되면 다 균형이 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반대 아니에요. 반대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 내는 기업이 계속 투자해서 성장하면 이게 다 물러르듯 뒤따라오는 기업한테 다 가면서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앞선 기업 다 주저앉혀놓고 뒤에 거 이렇게 세워요. 되는 나라가 없어. 왜? 인센티브 구조가 아니 내가 열심히 한다고 대접 못 받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해지고 작고 어렵다고 해야지 정부에서 도움을 주니까 그거는 경제정책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사회정책 그냥 어려운 기업 도와주는 거지.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우리가 박정희한테서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산업을 일으키고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런 산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소기업이 와서 해서 되겠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달겨들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새로운 산업이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시너지가 다른 기업한테 다 퍼지고 동기가 다 부여되고 이러면서 온 나라가 이 하늘로 날아올 수가 있는 아까 박정희 대통령 말씀 그런 거예요. 이 죽은 숫자를 살려내야 되는데 그 숫자 밑에는 뭐냐? 기업들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업이 뭘 잘하느냐? 저놈 기업에 회장하는 사람은 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이거 사람 움직이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님 말씀 듣다가 저희들도 예전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은 그 시청자들 올렸던 건데 실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 독일에 이제 강부 가시고 뭐 간호원 가시고 이런데 돈을 빌리러 갔다가 결국은 그 감동을 못 참고 뭐 울고 그 독일 총리하고 차 안에서도 울고 돈을 빌려 왔는데 제가 이제 뭐 저 애들한테도 그럽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우리도 지금 아마 캄보디아나 아니면 미얀마나 그 필리핀이나 이 시절을 못 면할 거다. 요즘 애들이 이제 그 상상이 잘 안 되죠. 오원철 수석님이 그 쓰신 그 경제개발 5개년 그 책을 봤더니 진짜 짜임새 있게 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정교조 교육에 완전히 역사를 뒤집어엎고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0대, 20대, 30대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교육을 받는 어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뭐 이걸 따지기 전에 적어도 국가라면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라도 한번 좀 전해주시죠. 조금 얘기가 시계를 좀 이게 길게 좀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 세계가 경제발전 역사를 통해서 보면 19세기의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의 시대로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딱 20년 만에 그 서구가 농경사회에서부터 수천 년 거쳐가지고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 온 그 말하자면 1000년 가까운 세월에 걸친 이뤄놓은 거를 딱 우리가 농경사회 바닥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보릿고개에서 출발해서 딱 20년 만에 그걸 딱 극복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20세기 이후에 우리 같은 같이 바닥에서 출발해서 인구장수도 3만 불이 되고 세계 10대니 뭐 9대니 뭐 수출 뭐 9대 강국이 뭐 경제는 10대 강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규모로 올라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한반도의 남쪽에만 있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성과네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성과를 짧은 기간 동안 해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새롭게 발견한 이제 사실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첫 10년 동안은 뭘 했냐? 첫 10년.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을 키워서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인 게 이게 10년 동안의 한국의 수출주도 성장의 핵심이었어요. 이 시대는 뭐와 같으냐? 오래전에 베네치아라든가 제노바라고 하는 그 서구의 유명한 그 도시국가들 있잖아요. 세계 천년, 그 당시 천년 역사의 그 번영을 가져온 그런 나라들이 있던 해양 강국의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와 똑같은 그 육성 정책, 이걸 통해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 1000년 가까운 역사를 다 극복을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베니스 같은 나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한 1000년대 이전에 4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1000년 가까이를 세계 최강국, 경제 강국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이후에 최고의 경제 강국이었죠. 그 나라가 한 정책이 뭐냐? 기업을 앞장서고, 국가가 밀리고, 군대가 밀리고, 전 세계 상권을 다 잡아서 세계에 뛰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게 했어요? 국가가 밀어서 온 기업이 전 세계 방방곡곡을 댕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통해서 10년 만에 그런 나라가 1000년 동안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 걸 다 한 겁니다. 그 베네치아의 기업 육성을 통한 소위 말 상인. 저는 이제 그 베네치아의 성공을 상인이 상인을 위한 상인에 의한 나라. 모든 정치도 상인이야. 상인 그룹이 다 했단 말이야. 귀족이라는 게 그 상인 그룹이야. 그래서 상인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어디로 갔느냐?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으로 간 거죠. 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원리가 다 거기로 와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고 그 이후에 독일, 미국을 거쳐서 오늘날 이 최첨단 자본주의 경제가 됐는데 그 후반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는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를 이뤘다 하면은 미국과 독일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70년대는 뭐예요? 바로 그 독일과 미국이 한 걸 10년 동안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보면 말이죠. 미국의 역사를 놓고 독일의 역사를 놓고 보면 베네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일과 미국까지 온 이 자본주의 역사 발전은 딱 20년 만에 집약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역사상 말이에요. 지울 수도 없고 너무나 중요한 기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인류 역사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더구나 이 성공의 핵심 내용은 뭐냐?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소위 요즘 말하는 동반성장 얘기하죠. 포용적 성장.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야 된다. 지금까지 그런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빼놓고. 박정희 대통령의 20년 동안의 그 역사는 말이에요. 소득 분배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나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선진국들이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을 많이 하지만 많이 했죠. 속도는 분배가 계속 악화되는 거야. 이게 포용적이고 동반하는 성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산업화를 하면서 새마을운동까지 하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일어나서 자기 살 길을 찾으니까 그게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분배가 계속 개선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20년 동안 계속해서 분배가 개선되면서 세계 최고의 양호한 동반성장의 기적을 이뤘는데 지난 30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이 정신이 다 사라지면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이게 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배는 더 악화돼요. 이게 뭐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걸 봐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맞습니다. 그 시절의 그 20년의 역사는 세계 전체의 그 산업 발전에 한 1000년의 역사를 다 집약해서 20년만 해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알면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서 자랑도 하고 말이에요. 그 시대를 우리가 배워서 제2의 기적을 이루어서 말이에요. 중국, 심지어 미국까지 한번 우리 경제적으로 한번 추월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박정희 정신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 박정희한테 배울 게 많아요. 아니 우리 이제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70년 역사가 다 그 밑바탕이 돼서 왔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뭐 정권을 폄하하려고 하긴 있는 그대로입니다. 3년 반 만에 대한민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쯤 우리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영웅이 나와야 될 시기라 했는데 사실 영웅이 없어요. 제가. 중요한 거는 영웅이 나온다고 또 십몇 년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 탁월한 지도력과 또 진짜 국민을 위하는 그 애민정신 뭐 이런 것들이 태생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20년은 무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최고의 빠른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를 그 모델 케이스를 전 세계에다 보여준 겁니다. 예.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걸어온 지난 30년 동안의 최근까지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흥한 나라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망할 수 있을까 보여주는 아주 이게 놀라운 사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대한민국 경제가 온전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야 일반 민초니까 국가 경제가 걱정이 돼도 그냥 뭐 화가 나고 열받고 뭐 이런 일이 있겠지만 경제학도 뭐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 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를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답이 뻔하게 있는데 또 결과도 뻔하게 있는데 혹시 그 우리 전체 국민들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나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짧게 뭐 한마디 좀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좋은 말. 우선 제가 한마디 대통령님과 관련된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요. 대통령님을 통상적으로 비민주적인 정권이었다, 독재자였다는 그런 얘기가 가장 그 뼈아픈 비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절대 비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민주주의 신봉자예요. 단지 그분의 그 주장은 민주주의라는 건 이 정치제도 아닙니까? 정치제도라는 건 우리 자신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인 거예요. 그게 무슨 하느님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그 나라나 상황에 다 맞는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게 지켜야 될 그 정치 체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서양 옷을 그대로 입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서양 민주주의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그래서 그게 다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옷도 재단을 다시 하든가 뭐 수정을 해야지 그게 우리 몸에 맞게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식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분단된 국가에서 북한의 그 위협 속에서 반공을 실천해야 되고 보릿고개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놔야 되고 중차대한 이런 일을 하는데 서구식 민주주의 그냥 가져다 놓고 표만 찍고 앉아서 국가 보고 뭘 해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그런 사회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힘을 집약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가난을 극복하고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 결집, 힘의 결집이 필요한데 이걸 위한 최선의 민주주의가 뭐냐. 이걸 늘 고민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 입에서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데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면 다 독재하기 위해서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모든 자료를 보면요. 국민에 대한 존중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할 때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이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훈련 도장이다.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키우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하자. 그거 대통령이 하신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독재?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 장기 집권? 아니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끝없이 일이 밀리잖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지. 잘하면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뭐 평생 대통령 해야지 그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갔지. 그 사람이 처음서부터 무슨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권력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를 한번 고민해봐라.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뭐가 그냥 그런 고민 속에서 아까 숫자가 살아 움직이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변화, 그런 여러 가지 또 때때로 비판받은 일도 했는데 그런 거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박정희를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예. 특히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정책과 그분이 고민했던 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은 반드시 이거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버려야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뜻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 기념관을 와서 박정희 인생을 한번 보시라. 제가 절대 박정희 대통령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제가 이게 커서 제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꼭 와서 우리 기념관을 보시고 잘못됐으면 저한테 와서 이거 좀 고쳐라. 이렇게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긴 시간 대답했는데 너무 고마운데 이 마지막으로 제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거 혹시 답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기념관 도착해서 우리 이종찬 홍보실장님하고 잠시 얘기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나 이러면 이거 이제 이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오버랩이 된 거예요. 야, 이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개인이 인물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상과 철학, 그의 리더십, 지도력 이게 다 하나로 다 뭉쳐져서 결국은 이게 애국심으로 이게 나타나는구나. 제가 이제 이종찬 행보실장도 그걸 느꼈어요. 근데 지금 대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이 이겁니다. 네. 혹시 이 기념재단에 누가 나중에 취직을 하러 오면 애국심이 낮은 사람 안 되겠죠? 예? 애국심이 낮은 사람은 안 되겠죠? 물론이죠. 아니, 애국심이 낮은 사람도 와도 다 애국자가 돼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님의 그 전시실을 한 바퀴만 돌고 나면 대부분 다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애국심을 다시 이렇게 인발이 이렇게 체화하고 예.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글을 써왔기 때문에 글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순수함이란 건 그거는 가공이 잘 안 됩니다. 그때 또 생각이 있고 그때 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신 직접 편지나 시나 이런 걸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녹아있는 그분의 진짜 순수성 이걸 보다가 제가 울컥울컥 해본 적이 많은데 혹시 우리 이 사장님 그 편지나 아니면 그 시 읽다가 눈물 흘리신 적 없습니까? 있긴 있지만은 한두 번. 근데 어떤 계정이 그런지 제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저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그런데 그분의 글은 아주 담백해요. 예. 그러면서 아주 그 깊이 있고 나면 오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저희 시집도 하나 냈죠. 예. 박재동 시집도 내고 그랬는데 그 겉으로 볼 때 그 강인하고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뭐랍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면 세계는 그러지 않았다. 이게 여기저기 저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가장 제가 보기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남 앞에 나서는 거. 케네디 대통령 저기 사진 보세요. 저 사진을 보면 케네디 대통령 좀 만날 때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저 지금 얼마나 좀 유치하잖아요. 근데 가서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회의할 때 선글라스 끼고 있었다. 왜 그랬냐?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말하자면 수줍음을 커버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여린 마음이 있고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분이십니다. 참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일일이 다 따지고 공과 사를 다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한 100년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좌파 진영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 그대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대한민국에서 걷어내려면 너희들은 포항 제철에서 만들어진 철판으로 만든 차나 비행기를 타지 마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원자력 발전소에 그 전기 쓰지 마라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은 될 수 있으면 고향 갈 때 경부고속도로나 다른 고속도로 절 이용하지 마라. 걸어가라 전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인데 예. 이걸 지금 뭐 좌파 진영에서 다 뒤집어 엎겠다는데 더더욱이나 구미가 지금 이제 뭐 여러 번 내려갔습니다만은 구미도 이제 좌파 쪽에 이제 시장이 되는 바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 흔적질 거기도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 저는 지울 수 없다고 아주 확신합니다. 우리 이상희 교수님. 최근에 그 전상인 교수라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교수인데 예. 지역 이런 개발을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공간 디자이너 박정희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은 거의 전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디자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박정희 기념관입니다. 여기 와서 보지 않고 대한민국 가면 좋은 나라 안에 박정희 손길이 안 간 데가 없다. 박정희를 지우려면 대한민국을 지우지 않으면 절대 박정희를 지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지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파든 잘 모르겠어요. 감히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 자신을 지우지 않으면 절대 박정희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요즘 이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을 하는 걸 보면 이 징벌적 방역, 이게 국민을 무조건 하지마 잡아놓고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친다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라 그때 이제 뭐 미국 전쟁 이후에 전부 땔감을 떼다 보니 산에 나무가 없었잖아요. 예. 요즘 애들 보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푸른 산을 만들 수 있는 그 정책이 뭔지 아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 원재 박사님이 그걸 이제 보다가 느낀 게 있어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을 자꾸 잡아다가 징벌을 할 게 아니라 바로 부엌계량을 시켜주고 연탄을 배공해주면 결국은 산은 지대로 푸르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에 엄청난 밀림 같은 숲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좌파들 얘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에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지금 불이 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일일이 다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게요. 예, 이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좀.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산림 녹화를 할 때 물론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죠. 나무를 키워야 되니까. 입산 금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걸 했지만 그럼 국민이 뗄감이 없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뗄감의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은 연탄을 만들므로써 산림 녹화를 한 거죠. 이게 대통령의 유인통 기술이야. 무언가 국민들이 정부가 뭘 시킬 때, 뭘 요구할 때 그걸 하려면 그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버려야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버리지,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그걸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서 국민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도록 도와야 돼. 이걸 강제반에서 묶어놓는다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보면 반드시 대안을 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이 안 가면은 손해보게 만듭니다. 이게 놀라운 통치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승희 이사장님 이 대담 긴 시간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나라의 지도자가 그냥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단한 노력과 무단한 그 정열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국민을 향해 있어야 이런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우리 자승희 이사장님 여러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공간을 따지기 전에 박정희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메시지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늘 자승희 이사장님 사무실에까지 찾아와서 제가 긴 시간 대답을 했습니다. 자,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우리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